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박리담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그런 의미지만, 네네. 이거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네. 예, 농담이고 혹시, 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들을 말려요. 그러지 마시라고. 마이보험 체크는 광고하시는 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한테 광고를 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시쳇말로 비난, 조롱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 이제 배신해서 그렇습니다. 배신해서. 이분 저 필명이 막걸리 아저씨. 막걸리 아저씨. 네. 네. 아, 근데 그런데 그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광고를 광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막걸리 아저씨라고 했잖아요. 네. 막걸리 먹고 항상 광고 청약을 합니다. 자꾸 술 먹으면 생각나는 그 사람. 제정신에 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 자, 또한 그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입니다. 네.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솔직하시네요. 네. 상담 후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네, 능력이 없는 겁니다. 네, 농담이고 그야말로 무료 상담이고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거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한번 그렇게 했다가 한번 감옥 갔다 왔어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믿으실까봐. 자,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하셔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네, 마이보험체크.com. 마이보험 체크는 한글 .com은 네, 영어로. 네. 자, 전화번호. 네, 1800-7917번으로 전화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1800-7917. 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관훈 라이트 클럽.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윤미향 이제 의원께서 네. 녹화 당일 오늘 국회 이제 출근했죠. 사무실에 출근했잖아요. 음. 근데 진짜 좀 나는 그런 기자들이 좀 나왔으면 이제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걸 보는데 좀 이제 짜증과 이런 걸 넘어서요. 정말 좀 창피하더라고요. 윤미향 의원실 앞에 기자들이 진을 쳐가지고요. 거기서 리포트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원실 잠깐 문 열릴 때마다 이렇게 막 카메라, 뭐 ENG 카메라, 사진 다 들이대고 뭐 하는지 찍고, 심지어 밥을 먹을 텐데, 뭐 밥 먹으러 나오지 않겠느냐. 리포트를 하고 있어, 방송 리포트를. 종편에서.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밥은 먹지 않을까 해서 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여전히 윤미향 의원과 보좌진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뀌는 게 없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진짜 경악을 하는 건데. 예전에 저 통합진보당 네. 그 경선 부정 논란, 뭐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만은. 그리고 통합진보당 의원들 19대 총선 끝나고 이제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 입구에서 뭐 그냥 수구 단체들이 와가지고 막 빨갱이라면서 막 뭐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그렇게 매도하고 그 앞에서 모욕 주고 그랬다고 막 촬영해가지고 나 그냥 언론마다 보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거 크게 다르지 않아. 아니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짜장면 시켜 먹는지 짬뽕 시켜 먹는지 그러니까 그 패턴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그런 소심한 목소리로 양념치킨 주문.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나는 데스크에서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봐요. 내려가지고 뭐 동향 체크를 하라고 했을 거 아니야. 혹시 나오면은 질문 같은 거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앞에서 진을 쳐가면서
뭐 하나 뭐 찍고 들어가면 사람 뭐 하는 누가 뭐 감시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화사저에서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다 찍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의원실이라는 그런 공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진을 쳐가지고 밥을 뭘 먹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그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정말 웃겼던 건 하나는 낮에 MBN 그 무슨 시사 프로였는데 MBN 앵커가 그러는 거예요. 그 패널한테 저희 기자들이 윤미향 의원을 이제 놔줘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런 얘기를 했어? 앵커가 뭐 그럼 체포해? 뭐 이게 지금 뭐 시사 공차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하고 그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좀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기자 앞에다가 의원실 앞에다가 다 기자들 배치시켜 놓고서는 시사 프로를 하는 데서 이제 윤미향 의원을 놔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럴까? 혹시 그거 아닐까 싶다가도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요새 들어서 이거 아무래도 이게 진실이겠구나, 이게 사실이겠구나 싶은 게 뭐냐면은 요즘 언론들이 영향력이 없잖아요. 개별 언론이 무슨 보도를 해도 이게 대중이 안 믿으면은 전혀 파장도 없고 특히 조선일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새끼들이 단체로 떼거지로 한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그 언론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짓밟으면은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죽어나가잖아. 우리가 이겼다. 지금 이 사안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일단 집단 폭력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나는 좀 연차가 낮은 기자들을 그 앞에다가 배치를 하겠죠. 흔히 말해서. 근데 연차와에 상관없이 이제는 좀 자기가 기자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만약에 어떤 위에서 시켰을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자가 왜 안 나오냐는 거죠. 제가 답답한 거는. 네. 흔히 말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요. KBS에서 아까 정상훈 기자가 그 얘기했잖아. 동아일보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투자한 곳에다가 이걸 막 홍보하고 KBS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화에다가 KBS가 투자한 인천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인데 그 KBS 기자들이 그 리포트 하라고 했을 때 거부했어. 그래서 찍혔다고. 그런 기자들은 나와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도 이게 무슨 뭐라고 이걸 자꾸 위에 합니까라고 위에다가 지를 수 있는 기자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답답한 거는 그런 기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기자들한테 뭐 주제넘게도 훈수 좀 투자면은 야 니들이 다니는 언론사가 얼마나 오래 갈 거 같니? 한 10년, 20년 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5년 못 넘긴다. 이런 낡은 조직 구조에다가 이건 정말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저널리즘으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니 지금? 열독률, 구독률 그냥 팍팍 떨어지고 신문 같은 경우 방송도 마찬가지. 지상파의 지금 완전히 이 하강 속도가 또 이 어떤 그 추락 기울기가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 결국에는 언론은 메시지야, 메시지. 그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메시지라고. 메시지가 정의로워야 언론사로서 생존할 수 있고 언론인으로서 또 그렇게 생존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배가 시키는 대로 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 뭐 차장, 부장, 국장, 본부장 되겠지. 그렇게 언론인으로서 하이 클래스로 살다가 그렇게 또 우리 나름대로 해피하게 인생을 메이킹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젊은 기자들하고 젊은 뭐 기자가 나이가 젊건 아니면 연차가 많건 적건 간에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목소리도 좀 내고 무슨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거는 좀 계속 취재해 볼 만하다. 취재하시라고 하시는 건 좋은데 저 앞에서 그렇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밥을 뭘 먹나 누가 들락날락거리나
아니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면은 취재를 해가지고 당사자한테 정식 인터뷰를 요청해가지고 반론 듣고 리포트를 쓰든가 그럼. 기사를 쓰든가 하시라고. 거기 앞에서 의원실 앞에서 죽쳐가지고 앉아 있는 게 이게 무슨 취재냐고요 이게. 본인들은 뭐 윤미향 의원이죠 이제. 윤미향 의원의 뭐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니까 뭐 그런다라고 해도, 근데 이렇게 기자들이 이 많은 그 기자들이 특정한 어떤 한 사람한테 막 몰려가지고 이렇게 앞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그 사람의 이미지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효과가 나요. 그렇지. 그렇죠. 이거는 그냥 궁금한 부분에 대한 그 취재가 아니라 이거는 그 의도적인 왜곡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앞에서 축축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가볍게 문이 상 열리고 윤미향 의원이 거기 딱 앉아 있는데 그걸 사진 찍어서 내보내면은 윤미향 의원이 그냥 숨어 있는 사람으로 그렇지. 그 이미지가 대중들한테 각인이 된다고. 아니 뭐 다른 사람의 예 굳이 찾을 거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사저가 보이는 그 산에서 기자들이 진치고 앉아가지고 망원 렌즈로 촬영하고 그 폭력을 행했던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리고 반성이 없어 이 새끼들은 족 같은 새끼들. 그게 취재를 저는 그게 취재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어때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집 자택도 찾아가서 벨 누르고 이랬거든. 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그걸 굳이 화면에 담으려고 벨을 띵동 누르고 뭐 계십니까? 뭐 어디 가셨어요? 이거를 리포트로 내보내요. 그 짓거리 좀 그만하시라고. 그게 본인은 한 명이지만 그걸 몇 명이나 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윤미향 당선자가 아니죠. 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네. 왠지 옹호하는 듯한 느낌의 글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인 찍기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분들. 근데 네. 그런 분들이 다 무슨 문빨 이렇지 않아요. 대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당해본 사람들이 윤미향처럼 당해본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군가를 낙인 찍기 하는 사람들 잘못이 있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긴 한데 그 허물이 허용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잘못이 아닌 이상은 좀 인격적으로 취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윤리, 강령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자협회든 뭐 어디든. 근데 지금 이건 거의 한 사람을 사기를 갖고 지금 사기날 의도를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폭력의 다름 아니고요. 이거는 이 언론이 자기 살을 깎아먹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또 그만합시다 이제. 그리고 그 많은 분들 중에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낙인 찍기 당해보고 마녀 사냥 당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윤미향 의원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막 표적 삼아가지고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뒤져보는 분들, 이들도 한번 좀 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당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거, 부조리가 있는 거, 이런 것만 딱딱 따져가지고 공론회장에서 토론 속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야 되는데 이건 뭐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능멸하는 이런 자격을 누가 당신들한테 부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 채널A 그 기자들이 막 반발했을 때 그 기자 핸드폰 이런 거 포렌식 검찰 수사 때문에 제출하라 그랬을 때 그 이동재 기자가 막 표적 수사 뭐 이렇게 반발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사안 가지고 그렇게 표적 수사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는 정도의 그 불합리함을 본인 스스로 느꼈다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기자들이 융당 폭격식 그리고 이게 취재인지 저는 취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압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시라고. 왜 본인이 당했을 때는 이게 표적 수사다, 무리한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다른 사람이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취재를 할 때는
취재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기자협회가 뭐 그 언론사에 있다가 간 초선들 만나고 다닌다 뭐 그러는데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그 언론 취재 윤리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논의를 해볼 때인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국민들께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 특히 언론 수용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언론 보도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이 정확하게 자기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집단으로 패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 지켜보시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네. 뭐 정말 비위가 있다면 언젠간 드러납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지금 봐주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다 드러나요. 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좀 유보하시고 판단을 나중에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저놈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짓밟고 때리고 그러는데 동조하지 마시고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또 괜히 같이 또 거기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그 나중에 결국 이 판이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SBS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SBS가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옥상옥. 네. SBS가 근데 지금 제가 여기 그 들어올 때 네, 기사를 또 하나 뜬 게 봤거든요. 네, 이게 방통위에서 예. SBS 지배구조 개편을 조건부 승인을 했답니다. 그냥 프리패스네 요즘에. 왜 그렇게들 일을 하시지? 그러게요. 이게 사실 잘 납득이 안 가는. 근데 이 조건부가 뭘 조건을 건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SBS 실질적인 그 대주주가 태영건설이잖아요. 그렇죠. 태영건설이 지주회사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와 관련해서 예.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 중수 등을 포함한 5가지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지금 볼게요. 방통위는 음.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음. SBS의 재무 건전성 무시를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 SBS 미디어 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의 마련. 요거 좀 추상적인데.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의 조건으로 부과를 하고 이행 실적 여부를 올 연말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SBS, 그러니까 태영건설, SBS 미디어 홀딩스, SBS 지금 이렇게 지금 네, 지배구조가 돼 돼 있잖아요. 그런데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TY, 이게 태영이에요. 그냥 태영홀딩스와 그룹 내 미디어 지주회사 격인 SBS 미디어 홀딩스까지 지주회사가 2개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네. 요래 복합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시킨 거죠. 방통위가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죠.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태영건설 쪽의 상황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윤성민 의원이래. 윤성민 맞죠 이름? 윤성민. 윤세영 회장 윤세영 아들. 아들. 네. 윤성민 씨가 이거를 태영건설을 장악을 해야 이게 지주회사들을 이렇게 쫙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2대 주주로 올라온 쪽이 원래 그냥 투자 개념으로 한 이제 펀드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한 펀드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좀 이렇게 나왔나 봐요. 단지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네,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주식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영향력을 행사해 볼까. 원래는 주식 2대 주주가 그냥 단순 보유 주식, 단순 보유하겠다. 요게 목적이었는데. 과거엔 국민연금이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단순 투자에서 이제는 경영 참여로 바꾸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윤석민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주회사 하나 더 만들지 뭐 해가지고 그렇죠. TY 홀딩스를 만들고 이 TY 홀딩스가 이제 TY는 태영이에요. 태영. 네. TY. TY가 태영건설을 이제 지배하고 그 태영건설에서 이 밑으로 쫙 이제 자회사로 나가는 좀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SBS도 원래 이제 지주회사는 보통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의사결정 구조도 그렇고 뭐 굳이 뭐 그 지주회사를 2개 둘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하나만 둬도 되는데 갑자기 TY가 생기면서
이 TY가 사실상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송을 소유한 그런 또 회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방통위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방송 좀 원칙으로 안 맞아요. 이렇게 쉽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회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참, 들거든요. 이 방통이 이상하네. 아니 근데 그나저나 그러면은 SBS가 이제 조만간 또 10조 10조 회사가 되지 10조. 않습니까? 자산 규모 10조 오. 대기업이 그러면 재벌이잖아요. 임박했어요. 재벌. 재벌은 지상파 방송 소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10조 원대가 넘어서잖아요. 예. 자산 규모가. 예. 그러면 지상파를 예. 지분 소유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확 줄어요.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SBS가 지상파를 포기하고 종편으로 간다. 종편으로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종편은 최대한 한 30%까지 그 지분을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윤석민 회장의 얘기는 10조가 넘지 않도록 뭐 자회사를 팔든가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자기 지상파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건 모르는 거죠. 지금. 아니 사실은 윤석민으로서는 그냥 SBS를 종편으로 바꿔도 나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종편이면은 저도 그렇게 지상파와 종편의 차이가 뭐냐면은 지상파는 안테나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안테나와 텔레비전만 있으면은 볼 수 있는 거고 이 종편은 케이블, 위성, IPTV를 통해서만 유료 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케이블, 위성, IPTV, 유료 방송으로 TV 시청하는 가구가 90%예요. 네. 그럼 뭐 지상파나 뭐 크게 다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근데 바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 지상파를 하게 되면 자기가 대주주가 못 된다? 그러나 종편을 하게 되면 대주주 유지를 할 수 있다. 종편 가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SBS 라디오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SBS 라디오는 지상파니까. 라디오 중에 종편은 없어요. 네. 네. 라디오는 무조건 지상파여야 하는 건데 근데 SBS 라디오가 지상파인데 라디오를 어떻게 가져가? 지상파 지분을 그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재벌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지상파 SBS 라디오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 지분을 파는 거야. 근데 사실은 재벌 아닌 누군가로부터 이걸 사겠다라는 의향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경기방송처럼 그냥 허가장을 내놓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길밖에 사실상 없어 보여요. 사실 근데 SBS 라디오가 한 1년에 한 500억 정도 광고 수익이 생깁니다. 지역민방하고 합쳐서. 네. 40억대의 그 월간 이제 말하자면 광고 수입이 생기는 건데 이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라디오 산업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그렇죠. 또 게다가 또한 SBS TV가 사라진 SBS 라디오만으로 과연 이게 생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본다면은 아마도 라디오는 그냥 그러니까 좀 상당히 어려운 운명에 처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매수자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 매각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윤석민 회장이라든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SBS 구성원들 말고요. 경영자적 위치에서 봤을 때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지분 소유 상한선이 지상파는 10%인데 종편은 30%거든요. 만약에 SBS가 지상파 허가권을 반납을 하고 종편에 진출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윤석민 회장 입장에서 이게 이 주판화를 튕겼을 때 손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 SBS가 종편한다고 했을 때 종편도 그냥 뭐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종편 사업자가 네. 종편 사업자가 공모가 나와야 돼. 그렇죠. 방통위가 공모를 하지 않으면은 나 종편 갈래요. 뭐 또 그렇다고 뭐 종편이 되나? 아니야. 쉽지 않아. 그럼 또 고도의 또 정치 행위가 그렇죠. 요구되는 거예요. 네. 예. 어쨌든 뭐 이 TY 홀딩스로 전환되면은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좀 법적 충돌도 뭐 내부에서 벌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윤선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좀 이렇게 지금 혼란에 지금 도가니에 지금 빠져든 그런 상황이죠. 아이고, 나는 민영 방송 자체가 거품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이 중요한데 사실 서울의 SBS도 얼마나 그 태영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렇죠. 지역의 민방들은 더 심합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건설업체들, 또 노동의 사각지대입니다.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예요. 네. 전에 그 CJB 청주방송도 그렇고 경기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채널을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예 반납했죠. 그러니까 방송의 공적 책임이 보장되기 어려운 민영방송이라면은 네. 그냥 그게 공영방송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방송 같은 경우도 공영방송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 의회 쪽에서 뭐 이제 좀 공영 방송으로 가자고. 이 경기도 의회는 애초부터 네. 경기방송이 시장에 나올 줄 누가 알았나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죠. 경기 교통방송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연구 예산을 또 확보한 걸로 아는데 경기방송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주파수가 나와버리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됐죠. 근데 참 라디오가 위기는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는 위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지금 태영건설이 이거를 법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나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두 개잖아요, 지금. 네. 이중 지주회사. 이거 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발생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뭐 손자회사, 증손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식 100%를 보유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자회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보유를 하든가 100% 아니면 팔든가 뭐 이런 식의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SBS가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제가 알고 있을 때는 지금 SBS의 방송 공영성이 굉장히 공정성이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지분 구조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경랑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 구조로 바꾸라고 이 기회에 이참에 그 좀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무관하게 SBS 경영자들 편에 서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참 암담합니다.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방송통신 그 위원이 이제 6월 7월에 바뀌거든요. 네. 개혁성이 좀 짙은 분으로 세워야 한다. 예. 정상근 동지가 가면 어떨까? 저요? 예. 저는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근데 참 지금 예. 이거를 좀 왜 저는 SBS 지배구조 개편을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지 조금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개혁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지금 그 방통위가 명확하게 딱 얘기를 윤석민 씨한테 그 뭐 재벌할 건지 아니면 뭐 방송사 대주주할 건지 선택해라. 그러니까 네. 사실 그렇게 좀 대단히 좀 딱 정상근 기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딱 윤석민 회장한테 딱 선택을 명확하게 할 것을 방통위가 오히려 그런 태도를 보였어야 되지 않나. 이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방통위가 지금까지 계속 해놓았던 그 조건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승인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SBS 지금 뭐 여기 구성원들 제가 뭐 SBS 구성원들의 뭐 고용 안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뭐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유 참 갈 길이 멉니다. 지배 구조도 그렇고 참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언론이 참 없다. 여기 굉장히 암담해합니다. 네. 예. 그 사실 국민일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국민일보가 저희가 평화나무가 국민일보 비판 광고를 국민일보에 실으려고 했어요. 국민일보가 하도 돈만 주면 다 광고를 실어줘서 이건 안 실어주나 해서 봤더니 안 실어줘가지고 지난 목요일자 한겨레에 저희 국민일보 성토 광고를 실었습니다. 오늘 또 국민일보에 광고가 실리기를 빤스 목사 전광훈 6개월 속성 과정으로 목사 안수를 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일보의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뭐 돈만 주면 하는 업체는 그 아니니까. 광고를 가려서 받으니까 그 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빤스 목사의 6개월 숙성 과정 목사 그 광고는 또 실어줬어요. 숙성 목사. 아, 통상 목사가 되려면은 네.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학력 인정이라도 음. 거기에 대략 신학 전공자는 한 2년, 비전공자는 3년, 그럼 7년. 거기 또 2년 정도의 수련 과정이 또 있어요. 정상적인 교단은. 근데 남자 군대 갔다 오잖아. 32, 33 그때쯤 목사가 돼요. 남들 한 10년 걸려서 만드는 10년 걸려서 할 수 있는 목사를 6개월 만에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인정이 돼요? 응? 6개월 숙성 뭐 그런 걸 해도 향기총이 인정이 돼? 인정하면 인정되는 거죠. 빤스가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로 해가지고 목사 안수 줬어 그러면은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한번 뉴스앤조이 편집장 할 때 한 50만 원씩 석 달 내면 150만 원만 내면은 목사 안수 준다. 근데 내가 그래서 우리 신입 기자 한 명을 거기 한번 보내가지고 한 150만 원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려고 했었어요. 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또 실어줍니다. 국민일보가 지금 내부적으로 반동성애 기사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기사가 실렸겠어? 친동성애 관련해서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하. 또 그래서 이런 친동성애 극우 진영의 돈이 국민일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기자가 네. 굉장히 기세등등합니다. 돈 많이 끌어온다 이거죠. 뭐 쥐가 뭐 부장국장도 아닌데도 굉장히 그 안에서 힘이 있어가지고 아하. 자기가 딴 신문사에 있던 기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 소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좀 국민일보만의 문제겠냐 이거예요. 다른데도 광고 많이 따오는 기자가 능력 있는 기자지. 맞아요. 좋은 기사 쓰고 뭐 혹은 뭐 그쵸? 정의롭게 또 윤리적으로 뭐 책임 있는 그런 기자들이 우대받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뭐 기업이죠 회사고. 그러니까 네. 지금 언론사의 문화가 이러하니 기사가 이런 쓰레기들 천지인 거예요. 예. 그 생존의 문제 때문에 결국 자본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한국 언론 이 실상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고요. 그와는 달리 그래도 시민들이 김용민닷컴을 구매함으로써 이렇게 생존하는 김용민 TV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 오후 5시 5분부터 6시 58분까지 이어지는 김용민 TV에 보여드리는 라디오.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야. 보여드리는 라디오. 아 겸손하군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보여드리는 라디오 김용민 브리핑. 스튜디오 좋아. 네. 보여드리는 라디오 5시 5분부터 6시 58분까지 여러분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정말 좋은 컨텐츠로 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화면들은 막 이제 막 뭐가 막 흘러가고 지나가고 막 그런 지금은 역할들. 아직은 뭐 없는데 네. 앞으로 점점 진화를 해야죠.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네. 다음 시간 또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김용민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남들은 저를 배반해도 김용민은 우리 시청자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 두 분께 혈서를 좀 받겠습니다. 예. 네. 예. 배반하면 안 됩니다. 예, 배반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래요. 개 무서워. 그래요. 개 무섭습니다. 예. 자, 화요일 나이트 클럽 이번 주 순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네. 8시? 조금 좀 일찍 시작해서 네. 한 8시쯤 시작하죠. 네. 그러시죠. 예. 자, 아시죠? 그래요. 내일 5시 5분에 뵙고 또 내일은 8시 반에 뭐지 내일은? 피하지 방법은 아니야. 피하지 방법은 아니야. 바꿨어. 히히히 소리. 아니. 그 피하지 방법이 원래 화요일이었는데 네. 목요일로 옮겼고 아. 꼼찰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꼼찰청장. 예, 꼼찰청장. 아, 꼼찰청장. 예. 그래서 뭐 장영진 선배 나오고 뭐 예,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나와요. 장용진 나오고 네. 우리 두 분의 여성 변호사님 함께하고. 아하. 예. 자 그리고 내일은 저번에 정치부심으로 정치부심.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5시 5분에 하는 김용민 브리핑에는 박시영의 박시영의 촉이 또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